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중화권의 최고 스타 대만의 주거 이유는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국인이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인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영어 대신 중국어를 배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58년 역사의 스웨덴의 전문 교육기업 EF 에듀케이셔널 퍼스트의 영어 능력 조사에 따르면 비영어권 국가 113개국 중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49위, 중국은 82위, 일본은 8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중국의 순위가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해당 조사에서 2020년에는 38위, 2021년에는 49위, 2022년에는 62위였는데 결국 올해는 8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일본은 다시 영어 학습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는 중국을 추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에서야 덩샤오핑은 복권할 수 있었으며 그는 문화 대혁명의 잔재를 청산하고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고민했습니다. 덩샤오핑은 1978년 11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콴유 총리를 만났으며 서구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 없이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을 발표합니다. 연이어 1979년 미중 수교를 이뤄내고 1980년에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광동성 선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 다시 국제적인 고립에 처하게 되었으며 1991년에는 소련이 붕괴하는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불안해진 중국의 강경 공산주의 세력들은 개혁 개방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으며 덩샤오핑과도 큰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는 쏟아져 나오는 불만과 비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1992년 우한, 상하이, 연안 지방 등을 방문하는 남순 강화에 나서며 개혁 개방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신중국 건립 이후 개혁 개방파와 세국파 간의 최후의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오늘날의 중국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지난 40년간 중국 발전의 성과를 보면 경제 규모가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7배, 독일과 일본은 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19세기 중엽 아편전쟁부터 20세기 중반 중위전쟁까지 100년 동안 큰 순환을 당하며 쇠락했었는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덩샤오핑의 경제 면에서의 최대 성과는 개혁 개방을 실시하고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최대 성과는 집단 지도 체제의 도입과 당직의 재임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의 지시로 진행된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결과를 지켜봤으며 또한 덩샤오핑 역시 문화 대혁명의 직접 피해자가 되면서 독재자 한 명이 한 국가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덩샤오핑 말고 또 눈여겨봐야 하는 인물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입니다. 그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추진할 때 광동성 성장 서기로서 덩샤오핑을 도왔습니다. 어린 시진핑 역시 당시 아버지에 따라 광동성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장소가 바로 과거에 살았던 관사라고 합니다. 미중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하고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시진핑 주석이 마크롱 대통령을 아주 극진히 대접한 거죠. 재미있는 점은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는 마오쩌둥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당시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서 온갖 수모를 당했으며 시진핑 역시 10대 때 하방되어서 농촌에서 큰 고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 덩샤오핑의 도움으로 복권된 시중시는 중국이 다시는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덩샤오핑의 개헌과 개혁개방을 지지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평생을 거쳐 이루고자 했던 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혁개방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중국의 모습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건 바로 영어의 사용을 점점 더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크레이지 잉글리시 등 마치 종교를 배우는 것처럼 영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서양을 배우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했던 모습은 이제 자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Good. 당시 중국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자신을 열어 보였지만 이제 그들의 정부는 중국인들을 세계와 단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선전선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슈앙지엔 정책이 발표됩니다. 의무 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중국식 빌드업인데 자신들의 본 목적은 영어 학습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속된 말로 바로 그렇게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먼저 밑밥을 까는 거죠. 우선 사람들이 반대하지 못할 정책,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을 공론화합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숙제를 경감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해인 2022년 중국 교육부에서 실행 방안이 발표되는데 영어 수업만 줄였고 영어 수업이 줄어든 만큼 정비례해서 증가한 게 바로 국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늘어난 내용을 보면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 중화사상 관련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민들의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혹은 외국인과의 교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해외의 사상이나 문학 등을 이해하기도 더 어려워지겠죠. 원서를 못 보면 번역본을 볼 수밖에 없는데 번역본은 당연히 중국 정부의 검열 후에 출판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말로는 학생들의 숙제를 줄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게 본 목적이었던 것이죠. 저는 중국을 유심히 본 게 한 20년 되니까 이런 식의 기만전술, 성동격서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변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의심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X, 카카오톡, 네이버 등 해외 SNS와 포털을 막으면서 통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인민들이 중국어가 아닌 것은 이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년만 지나면 중국인들의 평균 영어 실력은 아마 전 세계 최하로 떨어질 겁니다. 21세기 들어서서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특정 언어를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외국어 배우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건 중국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영어 학습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어를 필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보조 과목으로 만든다. 교육부가 정식으로 답변했다. 교육부는 의무 교육 과정 기준 2022년판을 발표했다. 신과정 표준은 2022년 가을 학기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신과정 표준에 따르면 영어 수업 시간의 비율은 6에서 8%로 도덕, 법치와 함께 모든 과목 중 끝에서 세 번째로 적다. 외국어는 왜 중국어와 동등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은
영어 학과의 중요성을 낮추면 최소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쓰는 에너지는 국어와 수학과 비교해 적지 않으며 학원에 더 많이 가서 공부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하지만 십몇 년을 공부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영어를 쓰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외국어를 완전히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영어의 중요성을 줄일 수 있으며 보조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영어가 보조 과목으로 변경되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둘째,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은 다시 영어 과외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많은 농촌 학교의 영어 교육은 뒤처지고 있으며 도시 학교하고 차이가 크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올해 랴오닝성 고입 시험의 영어 점수는 120점이었으나 조정 후 100점으로 20점이나 떨어져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입 및 대입 입학 시험에서 영어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에서 영어 수업 시간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가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앞으로 외국 교재를 이용한 수업 역시 금지됩니다. 아무리 영어 교재라도 서구적인 사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더불어 상하이 교육당국은 2021년에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교 영어 기말고사를 금지했으며 과거 거의 모든 대학교는 졸업 조건에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 둘씩 점점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휴일, 방학 기간 동안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역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지하철에 이어 도로에서도 영어 표지판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일부 위원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일상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도구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정식으로 초중학교의 교과 수업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부 발표, 영어 수업 시간 비중 최적화, 9월 개학 후 시행 예정. 교육은 국가의 강대한 기초이며 학생들이 전면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문은 9월 개학 후 영어 수업 시간의 비중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개혁이다. 영어는 3대 주과목 중 하나이며 고입, 대입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영어 수업 비중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가 영어 수업 시간의 비율을 조정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더 좋은 전면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영어 과목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영어 수업 시간의 비중을 줄이면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과목 공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면적인 종합 소질을 배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영어를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도구로 보지 않으며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중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다수의 서구 언론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인이 영어를 안 배운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이 점점 더 민족주의, 전체주의, 배타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세국 정책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국은 왜 영어를 외면하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더 많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중국이 영어를 초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던 2001년, 같은 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으며 이는 한때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개방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0년이 지난 후 민족주의가 급증하면서 영어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진기어, 점점 더 영어를 거부하는 중국 그리고 세계. 1978년 베이징 대학의 한 법대생이었던 리커 치앙의 재킷의 두 주머니는 손으로 쓴 단어장으로 가득했다. 한 면에는 영어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그의 동급생이 기억하기에 반대면에는 그 단어와 매칭되는 중국어가 적혀 있었다. 영어는 가난하고 폐쇄적인 국가를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바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거의 동의어이다. 익명의 교수들에 의하면 저널리즘과 헌법학 같은 민감한 주제의 영어 원서와 번역 도서들은 대학에서도 권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공산당의 전통성이 외국어 문장들을 대체하고 있다. 상하이의 초등학교는 영어 시험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교과서를 이번 달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공산당은 사상 통제와 민족주의 프로파간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을 많은 세계와 단절되었었고 정치운동이 경제 성장보다 중요시되었던 1950에서 60년대로 회귀시킬 수 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어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2013년까지만 해도 리 총리는 홍콩에서 부분적으로 영어 연설을 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시진핑은 영어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영어는 의심스러운 외국 영향의 징후 중 한 가지가 되었으며 이는 바이러스 창궐 이후 오직 악화되기만 했던 민족주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조성된 두려움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외 연결은 하나씩 끊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영어 사용 감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의 비중을 줄여도 많은 고급 지식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영어를 배우지 않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의 비중을 줄이면 갈수록 계층 고착만 뚜렷해질 뿐 서민들에게는 장점이 없다. 민족주의 성향의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그의 인증된 외부 계정에 영어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영어를 잘 배우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인들은 언제 영어 배우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물은 후 그는 스스로 답변했다. 중국이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고 세계가 중국을 따를 필요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러 올 수 있다. 과연 그런 시기가 향후 100년 안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